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네 분이 방송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줄 것이 불보듯 뻔한 악법 통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순번 다 짜놨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앞서 소개가 나왔듯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건데 이게 좀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법에 보면 뭐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필리버스터가 계속돼가지고 국회 본회의가 지속되면 24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잠정 중단시키고 요 표결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오늘로 종결해 버리려고 한 거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본회의를 종결함으로써 탄핵안 표결을 막고자.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건데 근데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하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보고를 하고.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거 취소하고 11월 30일 1일, 2일 이틀 연속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간 미루고 뭐 추가적인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론전을 할 것 같으면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해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상법 이거 부당하다 이거 알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가 모자라니까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그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이 통과가 되겠죠. 근데 그 표결에 가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이 왜 부당한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적극 반대하는지를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제 본회의 보고가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20일 정도 탄핵안 표결을 늦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것을. 근데 그거하고 20일 정도 늦추는 거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경론을 벌여왔던 노란봉투법과 방송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거고는 제가 보기엔 균형이 안 맞아요. 차라리 탄핵소추안은 어차피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의 심리를 통해서 이게 뭐 탄핵 사유가 인정되든지 기각되든지 결론이 날 것이고 물론 그동안은 직무가 정지되겠습니다만 그건 어차피 헌재로 넘어갈 문제고 이거 필리버스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김용남 국힘 원내 지도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판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네요. 아니 근데 김용남 의원님 요새 이렇게 멘트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아주 우수하고 탁월하고 모범적인 국회의원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 불안해요.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2번 죽이시네. 전혀 칭찬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게 사실 저도 오늘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반대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근거들이 나와요. 또 그쪽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두 검사에 대한 탄핵도 같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듣자마자 이동관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 거구나.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러니까 뭐 YTN에 대한 지분 매각 완료하는 문제, 또 MBN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허가하는 문제, 뭐 이런 등등했게. 그래서 앞으로 20일 동안에도 딱 2인만 남아있는 지금 방통위원회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아마 방통위가 무지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 또 처리할 것 같습니다. 지원작전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방통위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장악이 더 중요하다. 방송 장악이 되나요? 20일 있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하고 이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이요? 네, 거부권이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그러면 제일 관심사는 사실은 긴박한 것은 탄핵안인 거죠. 그런데 이제 탄핵안은 어차피 민주당이 숫자로 탄핵안을 밀어붙이면 탄핵안이 의결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제 헌재를 가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뭐 6개월 있다가 헌재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 왜냐하면 총선은 그 안에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좀 방통위가 좀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거냐 이런 계산을 하는 건데, 여당은 노란봉투법의 방송법이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필리버스터 하고 안 하고가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과거에 이제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고 뭐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와서 항의하고 이러면서 방해를 했지 맞불은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은 맞불을 올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서 반대 논리를 하면 여기 찬성 논리를 가지고 필리버스터 맞불을 넣으면 이게 이제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적인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뭐 정치 공방 막 정치 공세를 주고받고 이게 별로 일단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한편에서는 정무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민생 사안이에요. 이게 노조법 2조 3조라는 게. 근데 민생에 지금 집중하자 이러면서 민생 가지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 반대의 논리는 있지만 그 논리가 이제 서로 비교되면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나 한 것 같고, 하나는 그보다 이동관 일병 구하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판단을 원내 지도부가 원내 전략 차원에서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제 오더를 받고 실행을 한 거죠. 용산에서 한 거죠. 또 용산설이에요? 아니 그럼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는 거기서 판단하는 거지. 거부권. 이게 원내 지도부의 원내 전략상의 합리적 판단은 필리버스터 하는 겁니다. 아까 김용남 의원이 설명했듯이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그런 부당성을 가지고 의원들 60명이나 대기시켜놨는데 갑자기 이걸 취소한 거는 오더가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기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가치가. 그러면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상당히 경제관에 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 경제관과 좀 진보적 경제관 사이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거고,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 노동개혁과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다. 이 이면에 또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지나치게 압박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노조의 어떤 무분별한 파업 때문에 회사가 또 손해보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막 논쟁을 하면 이게 상당히 어떤 경제관과 경제 철학으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기 좋은 모습이 될 뻔했는데. 그럼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실은 이런 게 사실 국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그냥 기본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보시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때 행사를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 거부권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는 사안이죠. 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은 사실은 정부 여당 측면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파업으로 인한 특히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돼요. 지금도 그거 실제 손해를 보전받기는 어렵거든요. 거부권 행사는 부담이 없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간곡히 얘기한다고 잘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양곡관리법, 관리법 간호법. 그거 거부권 해가지고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다치게 한 적이 있고 또 간호사법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심 위반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문제 제기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사실은 뭐 방송법에 관련된 겁니다. EBS, KBS, MBC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경영 지배를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야권에서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예요.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나태함을 반성하고 이번에는 그걸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많습니다. 앞에 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제2 요구를 하시면서 그때 정부로서 뭔가를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 그냥 거부를 그냥 딱 잘라서 해버리는 방송사법 관련해서 격한 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방송법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 정권 때 이거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안 이게 했어요. 뭐냐면 이런 게 없으니까 방송 장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 어떤 정권을 잡았을 때는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막는 법을 갖다 통과를 안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을 뺏겨 야당이 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반성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민주당이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여러 번 의원들이 얘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근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 취지는 정말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법으로 이걸 다 막는 게 맞냐. 다른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타협안과 대안들이 막 나와요. 다듬어질 것이다. 진지하게 하다 보면. 그게 국회가 하는 거지. 진정으로 대통령 살아가면 희생해라.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성갑 초선 의원 주호영입니다. 국정하면 다시 존재에 서울은 안 가니까 정치를 우선 배고서 시작해서 이렇게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혁신위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 주호영 의원이 반기를 세게 들었습니다. 대구를 지키겠다. 서울 절대 안 간다. 대구에서 마치겠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기를 표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의외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뇨한 위원장이 그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답을 했어야 될 사람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제가 보기엔. 누가 뭐래도 당 대표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임명한 그리고 본인 입으로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그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대답을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 5일인가요? 6일째 즉답을 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대구 안 떠난다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친윤 의원, 지도부, 중진 의원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바로 한 얘기가 있었어요. 맞는 얘기인데 하나가 빠졌다. 지금 왜곡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의 관계 형성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친윤 의원들도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용산은 책임 없어? 그럼 용산의 참모들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뭐야? 이런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보단 저쪽 책임이 더 큰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용산은 당은 용산. 네. 힘겨루기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제일 먼저 희생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될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사실상 제가 보기엔 심각한 레임덕 현상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런 단어. 네. 다른 분들도 안 쓰는 단어인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정신 차리셨어. 대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대답 안 하고 뭉개는 정도가 아니라 장재현 의원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90대를 버스를 대절을 하고 산악회 4,500만 산악회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건 뭐예요? 반항이죠, 반항. 완전히 반항 정도가 보란 듯이 하는 거죠. 보란 듯이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믿을 거야? 근데 저는 이게 타이밍이 너무 묘한 게 지금 용산 세력들을 이 사람들 뽑아내고 거기에 심으려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보입니까?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거라든가 이번에 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진거에 다 용산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거기 참모들이 잘못한 거고 거기 세력장 왜 거기다 꽂으려고 그래? 이거 남의 당 일이라도 제가 화가 나네. 지금 화면 왼쪽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용남 의원님은 수원 선거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김용남 의원을 걱정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톤이 너무 센 거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걱정돼요. 저도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혁신이 이렇게 한 2달 하고요. 비대위로 갈 것 같아요. 비대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는 이 혁신위가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약간 월권이죠. 혁신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보면 이분이 거의 비대위원장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비대위원장 되셨어. 거의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이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지금 그냥 밀려났어요. 이미 밀려났어요.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혁신이 임기 딱 끝나면서 이제 비대위로 수순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고요. 밑자락을 깔아놨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그 작업을 완수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전 전략적인 거다 이게 다. 그리고 이게 윤핵관이라는 게요. 대체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윤핵관 시즌2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정말 충성을 다할 윤핵관 시즌2 여기 이제 공천 과정에서 등장한다. 지금 윤핵관 시즌 1이 이제 끝나간다.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잡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 비대위원장의 1순위로 대기를 타고 있는 분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간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그 역사를 보면 공천 파동이 크게 났을 때는 항상 여당이었어요. 2008년에 이른바 친이계에 의한 친박학살. 그때 친박연대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당이었어요. 그때 이 친박학살을 주도했던 친이계 이방호 사무총장이 떨어졌어요. 사천에서. 네, 사천에서. 그때 박사모의 낙선운동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역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모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리고 2016년 진박공천 그때도 여당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천 파동이 크게 날 때는 먹을 게 많을 때 크게 납니다. 그게 여당일 때 크게 나는 거예요. 저는 주호영 의원의 저 말씀을 보면서 헬게이트가 열리겠구나.
저걸 신호탄으로. 이런 느낌이 왔고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버티기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대통령하고 워낙에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버틸 건지 아니면 밀당인지 요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밀당을 해서 뭔가 답을 들어야 내려놓죠. 근데 아직 답을 못 들어서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뭐가 있냐. 이 답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답을 못 들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영남 중진들 비우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는데 이거죠. 네.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검사들하고 뭐 이렇게 오면은 그건 쇄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데 관련해서 이묘한 위원장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분 임기는 12월까지입니다. 네, 12월 24일. 네. 그 관련해서 모르는 제가 거죠.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맨날 시험에 드시네. 김용남 의원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워. 수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참모 얘기도 나오고. 김은혜 수석이 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 기사가 나더라고요.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런 요구가 좀 있다라는. 그래서 수원 전체를 아우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경기 있던데. 남부 총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원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5개가 네. 있어요. 근데 수원이 물론 경기도의 수부도시고 경기 남부권의 어떤 선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중요 도시인 건 틀림없는데 네. 김은혜 수석, 김은혜 수석 아닌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러면 경기 남부 아니면 수원에 선거를 이끌 수 있느냐? 네. 저는 그건 전혀 지금 선거판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의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 그것도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 비서관급의 참모가 오면 당장 지금 야권이 준비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더 먹힐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왜곡된 당정 관계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직접적인 그것도 직급이 높은 참모가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 그러면 그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김은혜 수석 수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선거를 이끌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무슨 낯짝으로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 얘기는 김은혜 수석이 수원에 오면 팀킬이다. 제발 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작년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수원시장 선거로 우리 김용남 의원 출마했었고 김은혜 수석이 경기도지사 출마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수원에서 남표의 격차를 따지면 한 5배 났나요? 5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은혜 후보가 더 많이 났다. 그때도 도움이 한 6배 정도 더 많이 났고 그때도 도움이 안 됐고 지금은 더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4번 죽겠어요. 4번. 김은혜 수석이 오면 5번 죽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분당갑에 안철수 의원이나 네. 분당 어른 또 박민식 장관 6개월밖에 안 한 장관이 온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날리면은 또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웃기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이렇게 참모 여러 가지 설화에 시달렸던 이런 참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이 과연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에 이루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웃으면서 걱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혜 수석 수원 출마는 설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대구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쩌면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은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발언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이 장면만 보면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죠. 대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취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대구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무소속이나 신당을 차려서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 지지세는 가장 약하면서 기존의 여당 성향의 유권자는 많으나 어쩌면 친윤 후보한테는 표를 던지기 주저하는 그런 유권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민주당 후보가 표를 너무 많이 잠식하면 당선이 힘들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대구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네.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한 3개월 전부터 주장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이게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영남 TK의 본령에서 힘을 발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을 받겠다. 이래야 힘이 강해진다. 이게 진검승부죠. 이게 윤석열한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정확하게 칼을 들이대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 박정희, 박근혜로 내려오는 이른바 성골 세력한테도 미래 권력으로 인정받겠다는 이런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구를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건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 진검승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행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칫 이게 뭐 대통령의 사람들 내리꽂기 했고 그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녹록지 않다. 민심의 이반이 일어난다. 그럼 대구 선거를 싹 망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근데 그런 어떤 틈을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보면서 그 대구 지역 민심 흔들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읽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대구를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방문했는데 이거 맞불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보십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예.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모셔왔잖아요. 그죠? 대선 기간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차도 살인을 위해서 모셔왔다라고까지도 얘기하던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적폐청산 잘할 만한 사람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적폐청산의 용도로서 필요한 거죠.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잘 하시냐라고 아마 지켜봤을 텐데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수에서 이래가지고 정권 재창출이나 미래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할 거고요. 원래부터 우리 식구가 아니었고 또 갑자기 모셔온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뺏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대구를 통해서 탈환하겠다.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출마. 그거 확정적입니까?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출마를 하게 되면. 그래요? 네, 아니 저희 방송 나오고 그 노원 병에 또 나간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 전에 아마 그랬을 텐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은 대구에 출마를 확정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국민의힘하고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근데 신당을 윤석열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간 부분이 뭐 이제 급해서 갔다는 건 다들 아실 거 아니겠어요. TK에서 지지율이 너무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로 비치지만 사실은 국민의 눈에는 이게 조금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비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만나면은 적어도 큰 국정 아젠다라든가 이런 걸 던지는 모습이 아니라 좀 지지율에 연연해서 너무 사적 만남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령 그런 것보다 오늘 지금 딱 배낭 하나 메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딱 결기를 보이면서 하는 게 저는 사실 대구의 TK의 이 강단 있고 원칙 있고 결기 있는 이런 모습에 딱 어필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강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노원병이냐 대구냐 이런 지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던지는 수가 너무 넓게 퍼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세력들도 민주당의 비명계,
뭐 정의당? 그건 여기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이라는 것이 신당을 만든다면 뭔가 이념과 가치가 조금 어느 정도는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넓게 그래서 퍼져 있다는 느낌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그럼 뭐가 이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이슈가 뭐 어떤 작은 이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정치에서 맨날 문제되는 거. 이게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진실이라든가 옳고 그런 게 막 달라지잖아요. 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어떤 법안을 얘기할 때 진지하게 서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입장에 따라 달라지죠. 계산을 막 해서 예. 근데 그게 국민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행태를 어떻게 바꾸고 용산에서 뭐 얘기하면 이렇게 오다 받아가지고 쫙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국회라는 거 엄연히 행정부하고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쪽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마치 무슨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그 노예처럼 돼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국민의 대의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개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화두다. 그렇다면 작은 이념 같은 것은 이념적 차이는 얼마든지 저는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고 소위 이준석 신당 후보들이 대구를 비롯한 TK에서 만에 하나 선전을 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가장 뼈가 아픈 거죠. 아, 그게 가장 뼈 아픈 수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수도권에서 2석을 동시에 잃는 효과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TK는 거의 가져오는 거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 석을 뺏기면 거의 수도권에서 그냥 두세 개를 동시에 잃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네. 근데 TK에서 만약에 신당이 선전을 하면 정말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주장하는 범야권 200석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아, 의원님, 그게 그렇게 우려가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공천을 잘해야 돼요. 정말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뭐 소위 중진 뺀 자리에 내려 꽂는 공천 이런 모습이 비춰지면 TK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큰일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의 이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수원 선거에 대한 걱정으로 선거는 일단 이기고 가야 되는데. 네. 기승전 걱정이에요 지금. 네. 제가 한 가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코드가 스펙트럼이 넓다, 열려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걱정이 뭐냐면은 만약 그런 각오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치를 열고 확실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하자면 조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가서는 네. 획 돌아서 더군다나 이게 전직 가장 큰 보수당의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은 거기 있고 그다음에 미래 권력으로서 앞으로 그쪽을 접수해서 미래 권력이 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딸려가던 사람은 뭐냐? 가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냐? 네. 이런 불안, 왜냐하면 저는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왜냐면 그런 걱정이 적지 않이 민주당에서 흔들리는 사람도 네. 바깥에서 좀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그런 거에 흔들리고 있을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지적해야죠. 보면 요거는 조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창당이라든가 신당 형태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개파가 뭉터기로 투쟁하다가 이게 뭉터기로 어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각 당에서 줄서기 정치, 보스 정치 이런 어떤 양심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정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국회의원 안 하면 안 했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 혹은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 이거는 정치 안 해도 좋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말은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역시도 어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여기 지도부나 어떤 지배 구조나 운영이 할 경우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균형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이슈가 국민의힘 이슈예요. 맞아요. 민주당은 뉴스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는 총선 캠페인으로서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열심히 해. 왜냐하면 그동안 한 달 동안이 상당히 안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약간 안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승리 이후에 내일이 딱 이후에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너무 예열되어 있는 거예요. 네. 솔직히 국힘이나 신당이 아직도 너무 빠릅니다. 사실은 한 달 뒤쯤 돼야지 움직이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칼을 갈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이 돼가지고 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맞대응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인재와 더불어 하는 걸 지금 짜는 중이거든요. 네. 솔직히 모든 거는 한 달 뒤에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확 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할 얘기 많았는데. 역시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못 다룬 게 더 많았네요. 예. 네. 그만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